오늘 사건은 아주 레전드급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아니, 사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범인이 누군지,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뻔해요. 하지만 결국엔 예상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지난 2025년 3월 매드풀기란 책이 출간되면서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책이요, 단순한 어떤 사건 기록이 아니에요. 유가족이 지난 10년간 권력과 싸우면서 새롭게 발견한 증거 또 수사 과정의 허점을 모두 폭로하고 있죠. 그 수상한 사건의 전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에는 많은 부자들이 탐내는 저택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란 곳에 있는 역사적인 곳인데 과거에 이 샌디에고 도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 사업가가 아들을 위해 지어둔 건물이에요. 1200평 규모고요. 해변 옆에 있는 저택이죠. 지난 2011년 제약회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54살의 CEO 조나 샤크나이가 이곳을 사게 됩니다. 주 거주지는 아니었어요. 여름용 별장으로 종종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러분, 별장이라고 해서 작은 집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침실만 6개에 내부에 영화관, 헬스장, 바베큐장, 온갖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안 시스템은 거의 요새에 가깝고요. 외부에 있는 CCTV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보안 회사와 실시간 연동이 돼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생기면 즉각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만큼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이곳에서 그런 미스테리한 죽음이 벌어질 거라곤, 그것도 2번이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아침 6시 45분 이 저택의 주인 조나의 남동생 47살 아담 샤크나이가 눈을 뜹니다. 그는 원래 텍사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조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차를 타고 달려온 거죠. 전날 밤 막 도착을 했고요. 아담은 긴 운전 때문인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저택 가운데 정원으로 나갑니다. 기지개를 피면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름이 돋고 말아요. 2층 발코니 난간으로부터 줄이 매달려 있고 그 끝에 알몸의 여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특히나 그녀의 손은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요. 손과 발이 모두 붉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아담은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911에 신고합니다. 더불어 이 저택의 주인인 형에게도 상황을 알렸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대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보인 아담의 행동은 어딘가 석연치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구급대가 도착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아담은 직접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줄을 잘라냈고 정원에 눕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몇 분 뒤에 구급대원 와서 결국 그녀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사망 판정을 받게 돼요. 근데 왜 굳이 아담이 그랬을까? 그의 행동은 얼핏 보면 이 여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현장을 훼손하려고 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선 사망한 여성은 32살의 레베카 자아우였습니다. 그녀는요, 이 집 집주인 조나의 여자친구예요. 동양 여성인 레베카는 미얀마 작은 시골 출신이었는데요.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겠지만 이민자에게 상황은 녹록지 않았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여러 알바를 했지만 대학 등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은 전 남편 닐 날레파였어요. 그는 당시 23살인 레베카보다 9살 연상이었는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분명한 건 그 남자, 전 남편의 지원 덕분에 레베카는 무사히 대학을 마쳤고 또 안과 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안과 기술자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게 안과 의사 옆에서 검사나 기록을 보조하는 전문직이고요. 꽤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어쨌든 레베카는 그렇게 자상한 남편, 탄탄한 직업, 안정적인 수입까지 그 어떤 때보다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제약회사 CEO 조나 샤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인터넷만 검색해도 연봉이 100억 원이 넘는 CEO예요. 성공한 사람이죠. 레베카는 조나와 급격히 가까워졌고요. 동시에 자기에게 헌신했던 남편을 바로 버립니다. 물론 그녀는 돈보다는 사랑 때문에 이 남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 그걸 순수하게 믿기는 조금 힘들죠. 한편 제약회사 CEO 조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화려한 프로필, 넉넉한 재정과는 반대로 그는 다소 비틀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의 결혼과 이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총 3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좀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리는데 좀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 안에서도 사실상 폭군에 가까웠죠. 특히나 아내들을 향한 학대가 심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과 폭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자기 반려견 셰퍼트를 훈련시켜서 아내를 공격하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이건 좀 너무도 소름 끼치죠? 근데 반면 이 사람이 자기 3명의 자식들한테는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그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할 당시 2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법정 싸움이 3년간 이어졌고 결국 양쪽 부모가 공동 양육권을 갖게 돼요. 이어서 2번째 이혼도 순조롭진 않았는데요. 특히 그의 2번째 아내 다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맥스를 갖게 됩니다. 근데 조나가 셋째 아들, 막내 아들 맥스한테 강한 집착을 보였다고 해요. 48살에 얻게 된 늑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냥 막내니까 너무 예뻐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얘가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CEO 조나 삶에서 1순위가 자신이었다면 2순위는 항상 막내 아들 맥스였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그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조나와 연인이 된 레베카는 조나의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뭐예요? 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도 좀 눈 감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조나한테 부족한 건 뭘까? 내가 채워줘야겠다 라고 빠르게 파악을 했고 자식들을 집중 공략했죠. 레베카는 번듯한 직장 바로 그만뒀고요. 조나의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요. 그렇게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한 거죠. 원래 레베카는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가는 건 당연했죠? 근데 조나가 어느 날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가면 애들은 어쩌라고. 흔쾌히 종교까지 내려놨습니다. 그야말로 레베카는 조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삶에 녹아들려고 무던히 노력한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빼앗은 사람이 레베카라고 여겼는지 상당히 적대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어렸던 막내 맥스는 달랐습니다. 레베카를 너무 잘 따랐던 거예요. 그 레베카도 사실 자기의 동아줄인 거예요, 맥스가. 그래서 이 막내 맥스한테 무한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정말 친엄마처럼 손수 식사 챙기고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나가서 야외활동 해주고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학교 행사, 양육 매우 깊이 관여하게 되죠. 이런 레베카의 모습이 조나한테는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날이 갈수록 레베카의 옷장은 명품으로 채워져 갔고요. 고급 스포츠카, 요트를 선물 받습니다. 또 기념일이 되면 수천만 원짜리 스위트룸을 예약해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겨요. 어쩌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이민자 레베카가 평생 꿈꿔보지 못한 사치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조나와 레베카는 여름을 맞아 샌디에고 저택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여름을 보내면서 휴양을 즐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별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레베카가 이런 기이한 죽음을 맞이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레베카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자살이냐 타살이냐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단 발견 당시 그녀의 모습은 양손이 등 뒤로 결박되어 있었어요. 이건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타살을 확신했고요. 심지어 그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뿐 종교적인 신념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술 한 모금도 안 됐고요. 그런 그녀가 종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리는 절대 없다고 유족들은 믿고 있었죠. 게다가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레베카가 사망 직전 머리에 4번의 외상을 입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목이 골절되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위치가 좀 이상했죠. 참고로 높은 곳에서 목을 매달면 순간적인 충격이 척추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손으로 목을 조른다면 이 목 앞쪽에 설골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부러져요. 그러니까 레베카는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손상됐다라고 하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설골만 골절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사망 전 그녀는 머리를 여러 번 가격당했고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거죠. 그럼 범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녀의 몸에 끈을 매달고 발코니 아래로 떨어뜨린 겁니다. 자, 이게 부검 결과와 사실 정황이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경찰의 발표인데요. 2달 후인 9월 초 마침내 경찰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레베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사건을 종결에 붙이겠습니다. 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너무도 황당한 전개에 그 당시에 있던 기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 그럼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좀 살펴볼까요? 그게 뭐였냐면 발코니에서 레베카의 DNA만 발견되었대요. 그러니까 친입자의 DNA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낸다는 건 진짜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녀에게 자살을 할 만한 어떤 동기라도 있었는가? 당시 경찰은 그 죽음의 이유로 막내 아들 맥스의 사고를 들었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레베카가 죽기 이틀 전인 7월 11일 이 집에서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날 저택에는 레베카와 레베카의 막내 동생 10대 소녀인 제나가 있었습니다. 이 제나가 평소에도 6살 된 맥스랑 잘 놀아줬어요. 이날도 이제 새로운 집에 왔으니까 이 넓은 집안을 같이 탐험하면서 제나가 같이 놀아줬고요. 맥스는 대장처럼 앞장서서 레베카, 제나 일로 빨리 와봐요! 막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했죠. 이때 레베카는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맥스가 2층 계단 난간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 높은 곳에 서서 슈퍼맨처럼 막 뽐낼 생각이었던 거겠죠? 근데 팔이 미끄러지면서 난간에 얼굴을 부딪혀요. 그대로 척추와 안면뼈가 부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이걸 처음 발견한 제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언니를 막 불러요. 놀란 레베카가 화장실에서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뛰쳐나왔죠. 서둘러 911에 신고를 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 박동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후에 구조대원이 와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 숨이 잠깐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이가 의식을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맥스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중이에요. 사고 직후 레베카는 강한 질타를 받습니다. 왜냐면 또 당시 아이랑 같이 있었던 유일한 어른이고 또 거기에 친엄마도 아니다 보니 비난이 막 그녀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레베카도 맥스가 괜찮은지 막 병원으로 쫓아갔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조나가 아주 차갑게 반응합니다. 너 맥스한테 접근하지 마. 원천 차단했고요. 오히려 친모 다나를 불러서 맥스의 간병을 맡기게 돼요. 사실 여기서 다나는 예전부터 저 여자가 내 전남편 조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걸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게다가 언젠가 그녀가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럼 총 애가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뭐 회사 승계, 유산 분배도 다 복잡해질 거고, 또 자기의 이득을 더 크게 취하기 위해 전처 자식들을 해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늘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나는 전부터 남편한테 내 아들 맥스와 레베카 절대 단둘이 두지 마 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다나는 밤새 맥스를 돌보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유명 의료진들조차 생사를 장담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 날 레베카는 여동생 제나를 본가로 돌려보냈고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나 한 번만 맥스 보게 해달라 라고 애원을 해요, 다나한테.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죠. 그렇게 레베카는 병원에서 늦은 밤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저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발코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그녀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새벽 12시 50분쯤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였냐면 맥스의 상태가 지금 급격히 악화돼서 오늘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아주 이제 누가 들어도 힘겨운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사람이 비관을 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레베카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만약에 맥스가 숨이 끊어진다면 자기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조나에게 버림받을 게 뻔해요. 미워하겠죠, 자기를. 그럼 지금까지 누려온 호화로운 모든 것들을 잃고 길바닥에 내몰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레베카가 도망치듯 삶을 포기했다고 결론 지은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밧줄에 목을 걸어서 스스로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고 이렇게 죽었다는 건데, 아니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앞서 부검에서 나온 머리 쪽에 외상 4개,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애초에 혼자서 손을 뒤로 묶었다는 것도 석연치 않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발견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좀 이게 엉성하고 단순하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요. 레베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로 꺾여서 정교하게 묶어져 있었어요. 이건 하다못해 최소한 조력자라도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새벽에 이런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이 흔들려서 죽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 새벽 음성 메시지가 확인이 되질 않는 겁니다. 유족이 딸의 핸드폰을 돌려받긴 했거든요. 근데 메시지함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어요. 그 메시지는 경찰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상한 정황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결국 경찰이 어떤 압력을 받고 급하게 살인을 은폐하려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던 맥스는 결국 뇌손상으로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아버지 조나도 엄마 다나도 다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처음 진단했던 전문가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맥스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요, 척추 다치고 안면 골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대요. 뇌부종과 심정지를 보였다는 거죠. 보통 계단에서 떨어져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면 뇌출혈 또는 장기 파열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충격으로 기절할 수는 있어도 즉각 그 꼬마애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여기에 더해 뇌부종이요? 이거는 즉시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뇌부종이 오려면 최소 1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맥스는 구급차에 실려올 때부터 뇌부종이 심했어요. 즉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산소가 차단되느냐? 보통은 목을 조르는 방식입니다. 즉 그렇다면 맥스는 목이 졸려서 뇌부종과 심장마비가 온 뒤에 계단 아래로 던져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심각한 학대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레베카와 제나였고요. 만약에 이걸 병원에서 듣게 된 아빠 조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낙상 사고 당시 저택에는 3사람이었습니다. 레베카, 동생 제나, 그리고 6살 맥스요. 근데 제나가 맥스를 학대했을 이유가 없어요. 10대 소녀이기도 했고요. 사실 자연스럽게 화살은 레베카에게 향하죠.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레베카가 맥스를 학대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면, 물론 이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의사가 보여준 소견이 그랬다면 조나는 절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분노가 들끓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르더라도 복수하고 싶었겠죠. 또 그는 그만큼의 힘과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움직였을 리는 없어요. 발각되면 사업체와 가문까지 다 흔들릴 테니까요. 치밀한 성격상 그는 대타를 세우고 뒤에서 조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과연 누구를 이용했을까요? 여기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레베카가 사망할 당시 그 저택에 있던 유일한 사람, 또한 서둘러 밧줄을 끊어서 현장을 훼손한 사람, 바로 조나의 동생 아담 샤크나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퍼즐이 막 딱딱 들어맞고 있는 듯 하죠. 실제로 아담이 범인이라는데 그게 2가지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우선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레베카가 매달려 있던 발코니 쪽 방문에 기묘한 글귀가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 뭔 소리예요? 그녀는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묘한 문장을 보고 당시 경찰은 이거 레베카가 유서로 남긴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필체는 전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담의 필체와 유사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범인이라면 살해를 한 후에 뭔가 의도적으로 남긴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베카를 결박했던 그 매듭 있잖아요. 이 매듭이 알고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용하는 평범한 매듭이 아니었어요. 주로 배를 정박할 때 쓰는 전문 매듭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선장입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레베카는 어쩌면 조나의 아들을 해쳤다는 그 생각에서 비롯돼서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요. 유족들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맞서게 되는데요. 아담을 상대로 살인죄를 물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에 걸쳐 법정 다툼이 이어져요. 그리고 끝내 민사재판은 네, 아담이 레베카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판결합니다. 왜냐면 여러 증거를 봤을 때 그녀를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7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항소심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담 쪽은 형 조나가 가쁘다 보니까 변호사가 화려했어요. 그리고 자칫하면 유가족은 이제 재판이 길어질수록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양쪽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도달한 최종 배상금은 약 8억 원. 이쯤 되니까 진짜 아담이 죽였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내가 얼마나 돈을 적게 주고 이제 합의할 수 있겠냐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문제는 이게 민사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형사재판에는 레베카가 자살로 삶을 끝낸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조금 제3자가 뒤에서 보자면 아담 혹은 아담을 조종한 그 배우에서는 8억 주고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한 상황이 된 거겠죠.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찝찝함을 남기고 여전히 진실은 미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의 언니는 지금도 책을 출판하면서 경찰이 이거 놓쳤다 지적하고 동생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겠죠.
과연 그날 레베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걸까요? 아니면 맥스를 죽게 만든 그 죗값을 복수당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젠킨슨 카운티에 위치한 밀렌이란 곳은 농업 중심의 작은 마을입니다. 차로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인구는 3,000명, 그러니까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모두가 가깝게 지내죠. 이 주변을 좀 살펴보면요. 여길 지나가는 25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미 육군 주둔지 두 곳이 연결돼요. 그렇다 보니 밀렌이란 마을은 작지만 고속도로에는 군사물자를 운송하는 트럭의 통행이 잦은 곳이죠. 지난 1988년 2월 14일 밀렌에 살고 있던 20대 남성은 차에다가 각종 이불, 짐, 먹을거리 다 싣고 다니면서 직업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같은 노숙자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평소처럼 쓰레기함을 뒤지기로 했죠. 이러다가 돈이 될 만한 고철이 나오면 한 끼 식사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날 두 사람은 케이서 로드에 위치한 수거함으로 갑니다.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남자 혼자 가서 수거하러 가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숨쉬기 힘들 정도의 고약한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냄새인가? 남성은 숨을 참으면서 수거함에 손을 넣고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박스 테이프로 둘둘 감긴 대형 나일론 가방이 손에 잡혔어요. 살짝 들어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게 좀 들어있나? 그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가방을 꺼내서 테이프 뜯어내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담요 더미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낼수록 더 심한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성이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담요를 다 걷어내 보니 그 안에 나체 상태의 동양 여성 시신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지만 발목이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죠. 남성은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서로 갔고요.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십 대의 경찰차가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시신이 든 가방을 버렸을까요? 해당 수거함은 이틀 전 아침 11시에 마지막으로 비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그때부터 14일 오후 2시, 바로 이 사이에 가방이 유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즉각 경찰은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14일 이른 아침에 한 주민이 목격하기를 차에서 내린 남성이 여기다 가방을 버리고 가는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4일에서 7일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폭행이나 살인을 짐작케 하는 외상이 없었고 약물 반응도 검출되지 않아요. 성폭행 정황도 없었는데요. 부검인은 조심스럽게 질식사를 추정했죠. 근데 또 목을 조른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방 안에 베개도 같이 유기되어 있었거든요. 그 베개로 얼굴을 눌러서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확인차 인근 지역 실종자들과 지문, 치과 기록 대조했죠. 근데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부검을 통해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좀 나열해보자면 그녀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귀를 뚫은 자국이 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스타일에 키는 166cm, 몸무게는 60kg 정도예요.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윗니가 약간 비틀어져 있었고 사망하기 직전 아랫니를 발치한 흔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걸 토대로 몽타주가 제작이 되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신이 더 부패된 상태라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1988년 당시 밀렌의 인구가 3,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 중에 아시아계 여성은 더욱더 드뭅니다. 전무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녀가 다른 지역에서 실종 혹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성매매업소였습니다. 마침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조지아주에 있는 한 부두에서 중국 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컨테이너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불법 조직에 의해서 마사지 업소에 팔려 나갈 여성들이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밀항이 걸린 건데, 그래서 경찰이 혹시 이거와 관련된 거 아니야 싶어서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몽타주가 배포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요. 결국 그렇게 해당 여성 신원 추정은 실패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을 제인도라고 지칭해요. 남성은 존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신이 밀렌에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후 그녀에게는 밀렌 제인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경찰은 시신이 담긴 그 나일론 가방과 담요, 함께 발견된 베개 다 증거물로 보관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시신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신 수습에 참여한 장의사가 유골함을 맡게 되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모두에게 잊혀졌고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초에요. 조지아 수사국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자선 프로젝트 후원을 받았고요.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때 밀렌 제인도 사건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되거든요. 수사팀이 당시 시신을 감싸고 있던 담요를 정밀 감정해요. 근데 여기서 여성의 DNA가 검출됐죠. 즉각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경찰은 텍사스에 있는 오트람 연구소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계 최초의 사립 DNA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 놓고 이걸로 이제 너와 연관된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친척들을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들한테 의뢰한 결과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데요. 밀렌 제인도와 48% 일치하는 여성이 확인된 겁니다. 그녀는 바로 뉴욕에 거주하던 60대 한국인 여성 김 씨였죠. 그리고 마침 김 씨에게는 35년 전 실종된 친동생이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냐? 밀렌에서 남쪽으로 한 110km 떨어진 조지아주 하인스빌에서 살던 김정은 씨였습니다. 그렇게 35년 만에 극적으로 제인도의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잠시 김정은 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981년 당시 20살이던 김 씨가 경기도 평택 미군 부대 인근에 살던 중에 우연히 미군 남성 제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남편이 하인스빌에 있는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같이 미국으로 이사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설레는 신혼도 잠시 제임스가 숨겨둔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요. 매일같이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요. 참다 못한 그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혼자가 된 정은 씨가 생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라운지 바에서 일하게 됩니다. 부지런함 덕분에 생활은 점차 나아졌는데 그러다 이듬해인 1984년이에요. 정은 씨가 일하는 이 라운지 바에 37살의 마이클 브라이언트가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이 마을에서 꽤 유명인사였어요. 왜냐하면 하인스빌 시장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마을에서 사실 마이클의 집안이 가장 돈이 많다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유명한 건 비단 재력만이 아니었죠. 마이클이란 사람이 좀 성격이 유별나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약간 부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인 거예요. 심한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정해진 루틴으로 반드시 따라야 했고 또
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타인과 몸이 닿는 걸 극도로 경멸해요. 한 번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냥 몇 번 안 입은 잠바를 다 그냥 찢어버렸대요. 마이클 부모도 이런 아들의 예민한 성격을 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이클이 김정은 씨와 있을 때만큼은 좀 달라졌습니다. 좀 차분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걸 본 마이클의 아버지가 정은 씨한테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5,000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680만 원 정도와 함께 트레일러 하우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뭐 월급도 받고 집도 제공받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사실 이거 굉장히 높은 급여이죠. 그렇게 정은 씨는 마이클과 동거를 시작했고 이게 수년간 이어집니다. 마이클이 김정은 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생각했고요. 정은 씨도 일부 같은 마음이었을 수 있는데 정작 정은 씨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까지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클이 좀 유별나니까 좀 가족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정은 씨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옵니다. 라운지 바에서 만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남성 호세였어요. 호세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또 애칭 조라고도 불렸죠. 조라는 사람은 포트 스튜어트에 소속된 육군입니다. 근데 처음 정은 씨와 만났을 때부터 서로 강하게 끌렸다고 해요.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또 동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마이클도 함께였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좀 이상하죠? 사실 이게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김정은 씨가 마이클을 돌보면서 돈을 받잖아요. 집도 제공받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여긴 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 돌연 정은 씨가 호련히 실종됐던 겁니다.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신을 싸고 있던 담요 침구 그리고 나일론 가방까지 모두 정은 씨 소유였어요. 거기에 더해 새롭게 추가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 가방을 싸고 있던 테이프에서 갈색의 카펫 섬유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지인에 따르면 35년 전 김정은 씨가 거주하던 트레일러에 갈색 카펫이 깔려 있었대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김정은 씨가 집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부검이가 흉기로 죽인 게 아니라 베개로 질식사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던 와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신이 나체 상태였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최근 수사에서는요. 시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수사에 많이 참고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워낙 취향이 다양하고 또 인터넷 구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추적도 쉽지 않대요. 그래서 보통 목격자를 찾거나 실종 전단지를 만들 때만 옷 정보를 사용한다는데요. 반면 과거에는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걸로 성별과 나이까지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판매처를 추적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범인이 김정은 씨의 옷을 벗겼다는 건 신원 확인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죠. 즉 이건 면식범의 소행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황을 종합해보면 면식범에 의한 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 함께 동거하던 마이클과 조가 의심스러워요. 이들이 최소 유력한 용의자거나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적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었죠. 마이클은 이미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을 만나서 하인스빌을 떠난 후였어요. 워낙 집안 배경이 든든해서인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언론과의 만남도 거부합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럼 그가 과연 범인일까요? 이 질문에 마이클의 주변인들과 전문가들은 갸우뚱합니다.
이 사람이 신경쇠약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폭력성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위해를 가하는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까지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신이 발견된 그 쓰레기 수거장 있잖아요. 그게 하인스빌에서 110km나 떨어진 밀렌이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차로 이동해야 하죠? 근데 마이클은 운전을 못해요. 기사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신경쇠약 때문에 그 운전기사 한 명, 휴스턴, 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만 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둘이 공모를 하지 않는 한 범행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사건 벌어졌을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남자 혼자 차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이클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반면에 호세, 일명 조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신원이 파악이 되질 않아요. 자,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출중한 외모에 흰머리가 많았다라는 걸 제외하고 정보가 없는 거예요. 사진도 없어요. 풀네임도 모르고요. 그래서 1988년 그 포트 스튜어트라는 육군 기지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호세, 조, 이 사람 있냐? 다 조사했죠. 근데 그 이름조차 너무 흔하고 또 그냥 조라고만 하니까 풀네임도 모르고 사실 비슷한 이름만 200명에 달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2년간 매달려서 수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 정은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인들이 하나같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도 다름 아닌 조였습니다. 두 사람이 실종 전에 자주 말다툼을 벌였대요. 폭행까진 아니었지만 욕설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자, 과거 김정은 씨가 일했던 라운지바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대화를 즐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릇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그냥 일상 대화를 하면서 앞에서 바텐더처럼 술도 따라주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요. 근데 조는 정은 씨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불만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가 와도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질투를 하면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퇴근을 한 후에 라운지바로 달려와서 막 김정은 씨를 감시하곤 했어요. 반면에 정은 씨는 자유로운 성격에 자기 주장도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부딪히던 중에 이제 김정은 씨가 이별을 결심했죠. 아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뉴욕으로 옮겨갈 생각이었습니다. 1988년 2월 초 이날도 정은 씨는 조와 그 라운지 바에서 말싸움을 벌입니다. 막 싸우다가 그래 맘대로 해 하고 라운지 바를 두 사람 모두 떠나게 되는데 그날 이후 정은 씨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들 뉴욕으로 갔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이라고까지는 보지 못한 겁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 앞서 케이서 로드라고 했는데요. 이 케이서 로드가 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25번 고속도로와 케이서 로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가 배정받은 그 포트 스튜어트와 또 다른 미군 주둔지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당시의 미군들은요, 이 두 기지를 왕래하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 또한 여기를 이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익숙한 길이었을 수 있어요. 시신은 2월 14일 일요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부패 상태로 봤을 때 4일에서 7일 전에 살해당한 건데 그렇다면 시간상 8일 월요일에서 11일 수요일, 그러니까 평일에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살해를 하고 나서 시신에서는 부패하는 냄새가 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신을 유기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자기 직업이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 이렇듯 모든 정황이 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군 부대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시신을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주말에 갖다 유기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은 조지아 수사국의 주도하에 활발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호세,
일명 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건데 한 지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조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2022년에 콜로라도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짐을 군 부대 물품 보관함에 넣어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의 사진이 있는지 확신치 않지만 또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미국에 가서 보관되어 있던 이삿짐을 모두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진이 안 나오면 어쩌죠? 그분에게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현재 미제 사건의 재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당장으로선 조의 신원 확인보다 좀 더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요를 포함해서 모든 증거품들을 재조사하고 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범인의 DNA를 찾고 있죠. 35년 전 한국인 김정은 씨를 살해했을지 모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 육군 호세.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정말 정은 씨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이 남긴 채 이제 해결은 미국 경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과거 이 시시인의 신원을 모를 때 말이에요. 이게 밀렌 제인 도라고 불렸었죠. 근데 그때 장례를 맡았던 장의사가 유골함을 맡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 유골함을 35년간 보관해 왔더라고요. 원래는 임의대로 폐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나중에라도 신원이 밝혀지면 이 유골함을 내가 가족에게 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 사무실 선반에다가 그 오랜 세월 보관을 해왔던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 씨 가족에게 유골함을 인도하게 됐죠.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꼭 범인이 검거됐다는 그런 쾌거가 들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